저는 오랫동안 남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너의 인생은 이게 맞다고 정해준 틀 안에서요. 저는 나름대로 제 삶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그 내 삶이란 게 자꾸만 사라져갔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붙잡혀서 제가 사위인지 일꾼인지 헷갈리는 날들이 이어졌고 결국 병상에 누운 장인의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리기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처가에 인사 갔던 날 떡집은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연휴 전날이라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증기와 쌀가루 냄새와 소음이 뒤섞여 전쟁터 같은 분위기. 장모님은 일을 하다가도 저를 스캔하듯 보셨습니다. 이야 손도 크고 어깨도 넓고 우리 떡집 일하기 딱이네. 그땐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 농담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말이 예고편이었다는 걸. 결혼 첫 해부터 장모님의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명호야, 저기 찹쌀 포대 좀 옮겨줘. 배달 좀 도와줄래? 반죽기 돌아가다 멈췄다. 너 기술자잖아, 한번 봐줘. 처음에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해가 되자 명호야, 내일부터 새벽 반죽 같이 하자. 이번 주말엔 우리 가게 장보 좀 정리해줘. 사돈 집 제사인데 너가 운전해줘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맡겨버리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내 명숙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배관과 전기 기술을 함께 다루는 작은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제 자부심이죠. 하지만 처가의 반복되는 호출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현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고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바쁜가 봐요. 일이 늦네. 그 말이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내 가게가 흔들리는 건 둘째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안일 때문에 내 생계를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처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밥상 치우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죠. 명호야, 너도 이제 기술자 일 그만하고 떡집 같이 하자. 너 같은 사위를 데리고 있으면 든든해. 저는 반응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멍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더니 말했죠. 여보,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떡집을 평생 해오셨잖아. 이제 우리가 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얘기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심지어 장인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안은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미래를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해 겨울 장인은 갑자기 심하게 붓고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지고 검사를 하고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투석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곧 명호를 부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장모는 말했습니다. 떡집은 어떻게 돌아가? 명호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도와야겠다. 저는 그때 이미 떡집 일을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말투에는 도움이 아니라 내가 이 집안의 일꾼이다라는 단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프시잖아. 이번만 도와줘. 그 이번이 끝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떡집을 도우면 저녁엔 지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내 일 내 가게는 뒷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앉아서 계산서를 보다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입이 반토막도 아니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나 이렇게 일하다가 가게 문 닫을 것 같다. 아내는 미안한 표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줄이면 되지. 당장은 우리 엄마 아빠가 더 급하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의 관계에 단단한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투석이 반복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식할 수 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장모의 시선이 제 얼굴로 넘어왔습니다. 처제도 저를 봤고 아내 명숙마저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혹시 검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 몸을 떡집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야? 숨이 막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가업의 미래와 가족의 장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만능 도구가 되었던 걸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명수가 나 검사 안 해.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끼리 도와야지. 저는 처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가족끼리. 너희 집안일이면 다 내가 해야 하는 게 가족이야? 내 가게는? 내 삶은? 난 언제 살았냐?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할 거야?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려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 이런 식이면 우리 끝내자.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장인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장인은 젊었을 때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떡집은 그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고 한 번도 떡집을 자랑스러운 가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내 딸이 이 고생을 이어갈까봐 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너는 내가 본 사이 중 가장 성실한 놈이었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우리 집 짐까지 짊어질까봐.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식? 그거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장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다. 그 말이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은 장모에게도 아내에게도 저를 더 이상 떡집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장모님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사위야, 미안하다. 그때 처음으로 처가 식구들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들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장인은 현재도 투석을 하고 있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떡집 일을 가끔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명호야, 이번 명절엔 바빠서 그러는데 하루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장모님. 하루는 괜찮아요. 저는 제 일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습니다. 고객도 돌아오고 새로운 직원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장인의 병실에서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명호야, 너는 나의 사이가 아니라 내가 못 가진 둘째 아들이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덕분에
저는 다시 가족 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